자, 마키아벨리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소위 비루투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게 사실은 그 군주론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말고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로마서 논고라고 이 마키아벨리가 썼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 역사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 끌어다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주석 비슷하게 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가장 바람직한 군주의 형태를 덕으로 통치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민들의 덕성 뭐 이런 걸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의 덕치와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정 이런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썼던 군주론에서는 그런 논의가 아니잖아요. 뭐 군주가 좀 법을 어기면 어때? 뭐 권모술 쓰면 어때? 좀 사악하면 어때?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입장과 저 로마서 논고를 썼던 마키아벨리 중에 어떤 게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이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이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메디치가에게 이제 자기의 어떤 실력 경륜을 보여주고 그래서 나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라고 하는 어떤 임기응변적인 글이다. 실제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로마서 논고에 나온 것처럼 뭔가 이렇게 법치주의, 덕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다. 실제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키아벨리 군주론 자체만 놓고 볼 때도 왜 그렇게 뭐 그 군주가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뭐 사람이 오히려 그 좀 사악해야 되고 군주가 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오히려 그게 수사학적으로 반어법을 쓴 거다 이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당대 수사학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뭐 당대 키케라고 썼던 무슨 선정론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그런 그 당대 고전으로 읽혔던 정치의 어떤 교과서 같은 책, 그 선정론 같은 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선정이라는 게 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어떤 역설법을 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주로 이제 이런 식의 그 논의가 소위 캠브리지 학파라고 뭐 스키너, 퍼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마키아벨리 연구 그러면 아주 너무너무 그 고전처럼 인용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소위 캠브리지에 모여서 아마 이제 그 마키아벨리 연구했던 사람들의 흐름을 캠브리지 학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마키아벨리를 공화주의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나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논쟁 같아.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던 게 공화주의냐 아니면 이런 어떤 국가 이성주의자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또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중에 15장인가 아직 7장인가 어디 보면은 그 마키아벨리가 모자르라고 하는 사람 그 당대의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사람으로 그 모자리안가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가 약하니까 상대 군대의 장군들을 유인하고 뭐 이렇게 간교수를 통해서 적진의 어떤 그 군사를 물리치고 할 때는 이런 강교함을 쓰다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장악하게 되면 거기다가 국민들에게 무슨 법원을 만들고 뭐 시민적 자치권을 줬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건국의 논리와 치국의 논리가 다르다 이런 표현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 중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리거나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는 그렇게 간교함으로 하는 거지만 일단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어떤 신망을 받으려면 오히려 이런 그 어떤 군주의 개인적인 간교보다는 어떤 뭐 법을 지키고 재판소를 만들고 민심을 얻는 그래서 안정적인 정책을 하는 뭐 이런 게 좀 다른 거다. 뭐 그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자꾸 나누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군주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비루투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루투라는 말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썼던 버추, 영어로 옮기면 똑같이 버추예요.
그리스 말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랫대라고 썼는데 이제 이태리 말로 비루 이 버추를 이제 이건 뭐 영어를 옮긴 거니까 이제 비루트라고 하는 건데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덕에 대한 그 염두가 있는 거죠, 마키아벨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그걸 어떤 식으로 재해석할까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책을 보면 군주론의 그 목차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중요한 장이 7장하고 9장이에요. 이 7장하고 9장에서 보면 그 이제 소위 그 비루투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아주 대비적인,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간교를 부리고 어떤 때는 뭐 사악해지고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민중들을 위하고 국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대 얘기가 나오죠. 12장, 13장, 14장 이런 데 보면 군대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특히 이제 민족국가 이 소위 돈을 주고 사는 용병이 아니고 민족국가 군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군대의 어떤 충성심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얘기를 또 비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뭐 예를 들면 15장부터 한 19장까지 얘기는 뭐냐면 신하와 군주의 관계 혹은 그 뭐 국민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마키아벨리의 그 해석자들 중에서는 이 비루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군주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군주와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평민들이겠죠. 군주와 평민 혹은 군주와 귀족들, 이 삼각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군주가 어떤 위치를 그 관계를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테크닉, 소위 스테이트 크라프트가 아니고 어떤 그 계급적인, 뭐 계급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계급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 세력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계급적인 문제를 마키아벨리 연결시킨 사람이 그람시죠, 그람시. 또 이제 옥중수고에서 그람시가 이 마키아벨리와 마르크스를 연결시켜서 1930년대에 그런 노동운동을 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그 당시에 그 그람시의 어떤 문제의식을 새롭게 그 지적을 하면서 이제 마키아벨리를 새롭게 재독해하는 것인데, 그 얘기도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보면 25장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읽히는 그 장이에요. 챕터예요. 그 소위 비루트가 뭔지를 얘기할 때 거기 보면 그 25장 바로 나오면 그 운명은 인간사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졌으면 또 운명의 힘에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여기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제방 얘기를 하죠. 자꾸 홍수가 넘치고 그러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다 이제 홍수에 떠내려간다, 곡식들이.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변천에 따라 제 책으로 105페이지입니다. 세상의 변천에 따라 자기의 나아갈 길을 일치시키는 사람은 성공하며 반대로 시대와 자기의 처신이 어긋나는 사람은 곤란을 면치 못한다. 이제 아까 제방의 얘기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비를 든 것이고, 이제 바로 어떤 정치적인 사람의 어떤 처신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한 목표를 갖는다. 그것은 영광과 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목표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이다. 신중파가 있는가 하면 과단파도 있고, 폭력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모사꾼도 있으며, 사물성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전혀 끈기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 여러 가지 방법은 서로 상이하지만 제각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처신이라는 게 항상 뭐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군주는 항상 착해야 돼, 덕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의 경우에 한 사람은 목적지에 닿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이 다 같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이 주도한 사람과 성급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들은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성품이 과연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겁니다. 소위 흔히 하는 말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시세에 적응하는 현명한 인간이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타고난 성질대로 움직이기 쉽고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길로서 번영을 누린 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날 마음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용이 주도한 사람은 과감히 움직여야 할 때가 와도 팔짱만 끼고 앉아서 파멸을 면치 못하는 수가 있다. 시세에 맞춰 자기 성질을 바꿔 나간다면 운명이 변할 리가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 비유가 정확한 것 같아요. 비루트가 뭐냐?
자기의 본성을 조금 바꿔가면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군주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뭐냐, 그런 거를 조금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